여러분들 혹시 전에 변호사라는 영화 보셨죠? 그 변호사라는 영화를 보면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해서 이에치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자로 이에치카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외교관이셨고 이분이 이분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 그 책 때문에 막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러죠.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나하고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상법을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 옆에 꼭 둬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역사를 아는 사람을 옆에 둬라. 또 좋은 말, 귀한 말을 하는 사람을 옆에 둬라.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을 옆에 둬라. 몇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역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음악이고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복고라고 하죠. 복고. 계속 돌아온다. 역사는 거의 인류의 역사가 1만 년 정도라고 보는데 1만 년 동안 사람은 끊임없이 전쟁의 패턴과 그 다음에 전략, 전술 손자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0년이 넘는 그 전에 활동했던 손자병법, 오자병법, 많은 병법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역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나라를 건국했던 이세민이라는 저기가 있죠. 당나라를 건국했던 태종. 이 사람이 자기 형 이재건을 둘이 왕을 자리에 놓고 싸워요. 그런데 이재건의 책사였던 이증이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재건에게 이세민을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이세민을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라고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지 못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세민이 자기 형 이재건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위증을 불러요. 네가 나를 그렇게 죽이라고 짓을 이 형제간에 이간질했던 바로 그놈이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놈을 데리고 와서 죽여버려라. 위증을. 만약에 황태자께서 내 말을 들었다면 당신은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땅히 내가 모시는 주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세민이 죽이려고 데리고 위증을 데리고 나가는데 잠깐 멈춰라. 다시 와라. 너는 내가 내 책사로 쓰겠다. 항상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그래서 원수의 책사를 어떻게 자기 형이 원수죠. 원수의 책사를 자기의 책사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만 하면 항상 반대를 해요. 이 사람은. 그때마다 열이 받아서 이 새끼 죽여! 그러는 거예요. 끌려가다가 아니 들어와. 한 번은 18세 미만이어도 신체가 건장하고 몸이 좋으면 군대로 갖다 써라. 군인으로 뽑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통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명령서를 내려줬는데 위증이 그걸 깔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밑에다 뿌려주진 않는 거예요. 수십이 지나도 명령서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징집령이 도저히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민이 불러요. 너 이놈의 새끼 왜 네가 그걸 내 황제의 명령서를 왜 네가 깔고 그거를 아직까지 그
풀지 않느냐. 네가 역적 아니냐 이놈식이. 그러니까는 위증이 뭐라고 합니다. 전쟁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18세 미만의 머리 큰 아이들까지 데려갔으면 다음 그 아이들이 커서 병력이 없어도 진집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세민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그리고 신하에게 사과를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떠올려요. 이징이 병들었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병석에 누워있는 위징에게 이세민이 찾아가요. 뭐 중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살아날 방법도 없겠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죽더라도 가시 같은 마음, 성국 같은 마음, 나를 해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는 말이라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조국을 위해서 황제께 드리는 고언이니까 그거 죽어버려요. 이세민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은 내 의관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를 보는 것인데 나는 내 인생의 거울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께서 주변에서 항상 꿀발린 말, 사탕 같은 말, 달콤한 말로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사람은, 그리고 또 누군가 와서 야 너 정석이 형이 너 개새끼라고 욕하더라. 그러면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욕을 하든 항상 분하지 말고 모하지 마세요. 더 깊이 생각해. 그렇구나. 내가 처신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행동이 바르지 않았구나라고 스스로 반성해보는 계획도 생기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나를 키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누구냐? 내 경쟁자입니다. 절대 그 사람은 나를 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철인성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 전투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우면서 김윤과 설리타이를 활로 쏴주겠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철인성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였고 몽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였고 고려가 40년 동안 투쟁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용인을 살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했고 유례가 없었던 전쟁이에요. 몽고군의 특성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제 천호제라는 게 있어요. 천호제. 12명, 10명, 20명, 50명,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부대를 이렇게 부대다 나누죠. 자기 이 동료가 죽으면 반드시 시체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참여로 다스려 버려요.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서유성에 왜 그게 부국민이 있었느냐? 그 부국민은 무엇이냐? 부국민이 뭔지 아시는죠? 고려의 마을 다니는 향, 소, 부국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부국민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이제 고려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부국은 특수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집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특수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특수부대?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부국민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시 그 세계 정세를 보면요. 금나라가 몽고한테 쳐 그냥 망해버려요. 거란이 망해버려요. 여진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려하고 사이에 틈을 두고 있던 방패 역할을 해주던 이 세 나라가 몽고한테 그냥 망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몽고를 가자니 거기서는 뭐 완전히 자기들 한 맺힌 왼수들인데 그 가서 전쟁을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모용이나 선비도 다 망해버렸어요. 중국 송나라로 가고 그랬어요. 수많은 유목민들이 고려로 귀환을 했어요. 고려에 들어와서 어디서 사느냐?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김새가 달라요. 어떻게 생겼냐? 눈두덩, 관상에서는 미룬골이라고 하고 있는 이 눈두덩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머리도 뻣뻣해요. 그리고 중요한 눈알이 파래요. 그리고 수염이 이렇게 쭉 해요. 기골이 장대해요. 그럼 고기만 처먹던 놈들이 얼마나 기골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 백정이라고 합니다. 백정.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유목민들이니까.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에서 땅을 줘도 농사를 못 짓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소 잡고 돼지 잡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딱 그런 일만 맡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정이라는 최하위 계급을 딱 가져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왜 천민들한테도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랬느냐. 힘이 워낙 강대하니까 이놈들이 또 칼을 얼마나 샀어요. 이놈들이 만약에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고려는 그냥 망해버려요. 각 지역을 다 치고 앉아있으니까 그 힘센 놈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혼할 때 저쪽 안 보이는 거 주세요. 이 사람, 말 자꾸 끊어줘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혼할 때 족두리도 못 써요. 그리고 이 연지거지도 못 찍어요. 그리고 가마도 탈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평생 동안 평민들도 결혼할 때 처음 한번 입어보는 게 사모관대잖아요. 그것들 입지를 못해요. 그리고 잔치도 벌일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비당도 못 내요. 그리고 백정 각시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백정 여자들 개처럼 엎드려 놓고 등이 올라타서 엉덩이를 때리는 그런 놀이도 있었어요. 야만적인 놀이. 남자들은 이 사람들은 죽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죽을 때는 상여를 탈 수가 없어요. 여라는 게 뭐예요? 여는 당상관들만 탈 수 있는 게 여예요. 임금만 탈 수 있는 게 여. 죽어서 마지막으로 황제 대접을 받고 죽어서야 비로소 정승 대접을 받는 게 평민들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마지막 타는 게 상여예요. 그래서 상여로 탈 수가 없어요. 거적대기가 속을 말아서 지게에다 치고 가서 묻는데 봉군도 못 세워요. 그래서 평장을 하는 거예요. 평장. 그렇게 해서 이 부국민들이 당시에 천성에 모여서 갔어요.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고요라는 몽고 사신이 와요. 1차 침략이 끝나고 조고요라는 사신이 와서 임금 앞에서 막 사태질을 해요. 이놈이. 싸가지 없는. 그러면서 거기서 말리는 대신에 기싸대기를 때려버려요. 임금 앞에서. 그런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조선에 있는 모든 공물을 탈탈 긁어서 국경을 넘어가요. 돌아가야지 자기 몽고로 가다가 압록강 건너기 직접 가면서 죽어버려요. 저거요. 근데 그 당시에 저거라는 게 얼마나 비열했냐면 그 당시에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압록강이 지금 뭐
저쪽 북한 저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절반 정도가 저쪽 그 옛날에 그 거란 족들한테 땅을 뺏겼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는데 이놈들이 몽고 아무리 강성한 군대지만 그 거란이라든가 여진족들이 패망한 그 저기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숨이 위험이니까 홀레몰래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 새끼가 조선에서 뺏은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것도 버리고 가고 지가 진짜 중요한 금은 같은 거, 금이나 돈이 될 만한 것만 다 가져가다가 그냥 죽어요. 그래서 드디어는 몽고가 2차 침략의 빌미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고려에서도 전쟁 준비를 하죠. 전쟁 준비를 딱 하는데 그 당시에 집권자도 최후라는 사람이에요. 최후라는 사람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아니 씨발 전쟁 준비 시간 해놨는데 안 와. 그래서 아 이거 참 안 오는가 보다. 지금 사신이 죽었는데 임금을 대신해서 사신이 죽었는데 안 오니까 안심을 하고 있었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몽골의 사정이 징기스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고타이 칸이 딱 등극을 한 거예요. 왕이 죽었으니까 회로 막 파견 모든 병사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이 등극을 해야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게 3년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예요. 차이성 얘기를, 전투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국제적 상황을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침략이 시작돼요. 그때 그 유명한 누가 총사로우냐 번황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리타이 딱 출전을 해요. 살리타이가 와서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선전포고는 고려가 먼저 했어요. 어떻게 되냐? 몽고군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전을 해야겠다고 최후가 그 당시에 전국을 저기하고 관리하고 있던 몽골 다루가치라는 몽골 관리자들을 나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놈이 그 개성에 있던 놈이 얼마나 포악했냐면은 고려의 그 관리를 주먹으로 때려 죽여버려요. 몽둥이로 때려 죽여버려요. 관리가 자기를 이렇게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챙겨주는 관리를 잡아다가 주먹으로 때려 죽여버리고 몽둥이로 때려 죽여버려요. 최후가 명령을 72명의 다 불러라. 다루가치를 다 불러라. 한 군데 몰아놓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개성에 있는 다루가치 셋은 이놈들은 절대 그냥 죽이지 말아라.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때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는 정말로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때려버려요. 그렇게 죽여버리고 강하고 딱 이전을 선동을 해버려요. 명분이 생겼죠. 왜 너희가 우리한테 항복을 해놓고 왜 강화도로 도망을 가고 그래? 그런 거 들었어요. 딱 명분을 잡으니까 또 단박하다 죽어버렸으니까 내려와요. 그리고 앞장섰던 사람이 뭐냐면 고려시대 최고의 이 반역자 홍보건이라는 사람이 기당되게 돼요. 그 아들 홍나부하고 고려시대에 아주 최고의 민영 이완영 이런 것들 그 게임 나네요. 그 사람들이요. 홍보건이요. 근데 살리타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성마다 저항을 하면 단 한 마리도 사람들이 다 죽여버려요. 다. 그리고 항복하면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항복하면. 그런 정법이 있어서 저 유럽까지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지나다니고 벌써 보니까 무서우니까 항복을 해버렸죠. 근데 당시에 몽골군들이 어떻게 했느냐. 걔들은 당시 경기병과 중기병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중기병은 갑옷을 다 입죠. 경기병은 옷을 최대한 가볍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히려 식량을 어떻게 하느냐.
그 순대, 그 몽고식 순대가 있어요. 그 내장에다가 고기, 삶은 고기를 집어넣어 피하고 섞어서 집어넣어서 찐 게 있어요. 그걸 딱 담고 주머니가 이렇게 허옇게 들어가요. 여기다가 약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분량의 걸량이 들어가요. 여기 주머니에. 이걸 먹으면서 끊임없이 먹으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버렸죠. 예전에 쉬지도 않아요. 식사도 걸량 6% 식사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딱 드디어 귀주성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귀주성에는 당시에 최고의 무인 누가 있었냐? 박서라는 사람이 거기에 성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의 성을 몽고군이 공격이 그래요. 주변의 성을 먼저 다 때려버려요. 다 때리고 나서 딱 제일 큰 성하고 딱 모여요. 그런데 김종손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서 지고 나서 별초들을 이끌고 특수부대를 이끌고 박서가 있는 기주성으로 딱 모여요. 기주성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요. 전쟁이. 이 전쟁사를 잘 알아야 되는 게 몽고군의 이 전쟁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저기가 이 처인성의 그 전쟁 방식을 전혀 이제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거고, 저 6번의 전투를 해서 했다는 건 다 이게 조금 좀 과장됐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몽고군에 저기 한번 그 병장기 한번 제일 먼저 몽고군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석포 돌로 성을 갖다 때려버려요. 성을 다 때려버려요. 그 다음에 이게 석포예요. 이걸 여기다가 이런 돌을 갖다가 해서 성 안으로 막 쏘아버려요. 계속 성을 막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이게 막 떨어지다가 성 아니면 난리가 나버리죠. 그 다음에 이 석궁 궁로수가 나서서 그 다음에 큰 그 석궁으로 300보 정도 있는 것을 뭐 살상관계 300보 그걸 막 쏘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이 무너진 틈으로 이 경기병들이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뺏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당시에 석포고 걔도 우리하고 고려하고 똑같은 각궁을 썼어요. 이게 활이에요. 당시에. 이 짐승의 뼈와 나무와 그 다음에 짐승의 힘줄로 만든 활을 사용했어요. 이 박서라는 사람이 굉장히 계급이 제일 높아요. 그 북한 쪽, 이북 쪽에서 제일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인데 김종선 장군에게 양보해요. 당신이 나는 되겠다. 당신이 여기 최상권이 되리라. 사정을. 김종선이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최후의 사위 김약선의 동생이 가장 아주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훌륭한 집안에 있는 사람은 군대 가면 이 저기들이 많잖아요. 고문관들이. 근데 이 사람은 뭐 생각외로 전쟁을 너무 즐기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전쟁을.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만 이 자리를 맡겠습니다. 그리고 몽고군이 석포로 때리면은 거기다가 맨 처음에는 사람이 몸으로 막아요. 성을 못 오게. 몽고를 못 오게. 그 다음에는 거기다 막 목체를 세워요. 그러다가 그래도 밀리니까 어떻게 하냐? 쇠사슬로 막아요. 성 무너져 성벽을. 그렇게 해서 사람의 몸으로 막아낸 전쟁이에요. 기주전쟁이에요. 기주전쟁. 그리고 나서 김종선이 12명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을 해요. 야밤에 불을 지르고 제일 참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했냐? 김종선이 뛰어나가면서 정말 명사수들을 딱 배치시켜요. 그리고 적군들이 가지고 있는 깃발을 먼저 그냥 쏘아버리고 칼로 다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깃발이 딱 부러지니까 깜짝 놀라 12명이 무려 3만 명의 병사를 그 50리 밖으로 밀어내버렸어요. 그런 아주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김종선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본관이 전주김씨예요. 전주김씨. 아주 그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고. 그 전주김씨가 우리가 또 사는 사람,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전주김씨. 본관이 전주가 여기 간 사람 없죠?
전주김씨가 누구냐? 김일성이가 전주김씨. 김일성 집안의 공간이 전주예요. 김경선 장군이 그런 무서운 위협을 떨쳐요. 그리고 서울로 들어오니까 박서가 자기보다 한참 후배인 김경선 장군에게 큰 절을 울면서 정말 애쓰셨다. 김경선도 같이 울면서 맞절을 해요. 너무너무 저를 믿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주성을 지켜버려요. 그래서 설리탈이 안 되겠다. 내려가자. 기주성을 포기해버려요.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죽주성이 또 있어요. 죽주성이 저 일죽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요? 송문주 장군을 만나요. 송문주 장군한테도 혼이 나버려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기록에서 보면은 신경 좀 쓰세요. 센터장님. 저기 좀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자, 농촌토성부터 다 보여줘봐요. 이 처인성이 좀 이런 형태잖아요. 이와 비슷한 거의 흡사하게 생긴 성이 어디냐? 풍납토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몽촌토성이 있어요. 그리고 위례성이 있어요. 이 세 성이, 이 네 개 성이 처인성까지 거의 흡사해요. 토성이에요. 토성. 그리고 다 어디 있냐? 산 위에 있는 성이 아니고 평성이에요. 평성. 들판에 있는 성이에요. 성들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백제식 성이에요.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이 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 바닥에 이 바닥을 파서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전부 다 쌓아요. 그 위에 흙을 부어요. 다시 나뭇잎을 덮어요. 그리고 흙을 덮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을 쌓아요. 이게 전형적인 이 백제식 토성이에요. 이거를 국민들이 쌓은 거 아니고 고려시대 쌓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삼국시대 그때부터 있던 성이에요. 이 성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몽촌토성 이 성들을 전부 다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많은 우리 교과서에도 그렇고 역사책에서도 그렇고 설리탑이 3만의 병사를 끌고 이 처인성을 공격을 했다. 뭐 3번, 6번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군대든지요. 장수가 앞장서는 군대는 없어요. 총사령관이 앞장서서 난전 중에 화살을 맞는 경우가 없어요. 화살 맞을 자리에 위치도 있지도 않아요. 왜? 항상 어느 나라든지 총사는 높은 데서 병사들이 깃발로 지휘를 해요. 깃발로. 좌군 앞으로, 우군 앞으로. 중군 후퇴.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지 맨 앞장서서 저기처럼 하지 않아요. 중국처럼 너 관장 너 나와, 허전 너 나와. 그래서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당시 전쟁이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몽고군의 대체적인 이 전략이 뭐냐? 이 사람들 공성은요, 몽고군 놈들의 공성은 무시무시해요. 깎아지는 이런 40m, 50m짜리 이 유럽에 있는 성도요. 공성 기술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콘스탄티노 2세가 만들어놓은 그런 상중 요새도 석포로 다 깨버린 거예요. 석포로. 이런 걸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대포부터 쏘아버려요. 석포부터. 아까 보여주던 그 공성무기가 아주 세계 최강의 공성무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석포를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이 성이요. 이 큰 도로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도로 일부러 찾지도 못하는 데예요. 여기는 이 처인성은요. 그 다음에 지금이야 뭐 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어디냐면은 저기 저 좌정폭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안성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항상. 거기가 일본 도로예요. 일본 도로 내려가는 남한은 거기서 이 남사에 있는 아봉리에 있는 이 성을 산성을 찾아간다. 먹을 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뭘 먹을 거예요? 걔들도 뭐 전쟁을 하려고 전공이 필요하잖아요. 전공이. 뭐 여기서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이 숨어 있으니까 찾아서 죽이러 가야겠어. 그만큼 얘들 한가지 않아요. 왜? 이 사람 몽골인들이 당시에 보고 갔던 곳은 어디냐? 충주성이에요. 항상 걔들은 충주성으로 가요. 왜? 안성, 죽주성하고 충주성을 걔들은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성맞춤이라는 교통의 사통팔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장악을 해야 돼요. 왜? 거기서 모든 것을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충주성을 왜 차단을 시켜야 되냐? 거기서 나가는 세곡. 왜? 세곡을 전부 다 차단시켜버려야 광화도로 들어간 고려 왕족들이 항복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먹을 것부터 잘라버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위치는 어디였냐? 당시에 충주성이었어요. 충주성. 이 천성 전투가요. 당시에 이런 멋있는 옷도 없었어요. 근데 김윤호라는 사람이 누구냐? 승장 김윤호라는 사람이 완전히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서 자랐으며, 어디서 승려가 됐으며, 그냥 보현원에 있던 승려라고 해요. 보현원에 있던 승려. 그러면 승려, 보현원은 뭐냐? 원은 뭐냐? 원은 사는 거고 원은 뭐냐? 원은 오늘날의 여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객사의 객사. 그냥 뭐 올라오는 사람들이 머물다가 평택에 있는 보현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현원의 위치도 몰라요. 용인에가 있는가? 있었을까? 그런 원은 평택쯤에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사실은 어딘지도 몰라요. 이분이 어디 김씨인지 본관이 어딘지, 언제 태어났으면 나이는 몇 살이었으며, 언제 중이 됐으며, 완전히 이 사람 미스테리 딱 쌓여있는 인물이에요. 순간 김입니다. 근데 막 추측해서 막 사람들 말하더라고요. 용인 사람이다. 근데 거기는 사실은 천성은 당시에는 수원부에 속해 있던 땅이지 용인 땅이 아니었었어요. 이 길을 전부 다 당시에 광주성에 있는 그 남한산성 밑에 있는 광주성을 깨부시고 내려왔어요. 전투타입이 왔는데 여기서 충주까지 내려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승장 김윤호가 어디에 있었냐?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당시 청야작전 들판에 곡식을 다 태워버리고 산속으로 숨는 거예요. 이게 다 작전이 다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원래 있던 스님이 이 우병들의 대장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하고 미스터리. 지금도 밝히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역사적으로. 근데 이번에 행적도 다 그냥 좀 그래요. 미스터리. 이분이 당시에 몽골군과 항전했던 600명 정도의 병력들이 있었는데, 의병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전쟁에서 여러분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농민군들이 합류해서 같이 싸웠다. 동기에 있던 농민군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이거 개뻥이고요. 당시 고려사에 보면 200명 정도가 관악산에서 활동하던 산적들이 내려왔어요. 누구를? 김윤호를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안성 일대에서 이 초적은 뭐냐?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짓고 겨울에는 나그네들 버침 털던 산적들이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이 그저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부국민 얼마나 전쟁을 잘해요. 그 거란, 그 여진, 저기 칼도 잘 쓰고 기가 막힌 놈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약 한 200명 있었어요.
그래서 600명의 정예부대가 만들었어요. 6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600명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600명. 우리가 왜 제가 저번 우리가 그 강좌에서 설명드렸듯이 남한산성에서 왜 우리나라 그 병자들한테 군대들이 쉽게 무너졌느냐? 훈련을 못 해봤어요. 훈련을 한 번도. 훈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2달 하려면 쌀이 그만큼 곡식이 들어가고 곡식이 없어 곡식이. 그래서 훈련을 못 해요. 결국은 나중에는 쌀은 있는데 솥이 없어서 생쌀을 먹었다.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00명이 모이려면요, 어진간한 양식 갖고는 600명이 거기서 숨어서 지낼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6번 전투도, 3번인가 6번 전투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6번씩 전투를 할 만한 병장기도 없었고, 그리고 곡식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오직했으면요, 그 당시가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강화정에서 최후가 뭐라고 그러냐. 일반 백성들은 쌀을 먹지 마라. 그리고 니네들은 풀뿌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잡곡 이런 거나 참 먹고 쌀은 절대 못 먹겠어요. 그럼 그 쌀을 전부 다 강화도로 보내잖아요. 저거들은 그 쌀을 가지고 쌀밥을 지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남은 것을 개도 주고 소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술도 빚어 먹고. 술도 못 빚겠어요. 집권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강화도에서 그렇게 흥청망청 써댈 때 백성들한테는 이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순장 김용과 모인 범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나와 한 뜻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범죄인 명분에서 빼주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행동한 사람들은 전부 다 노비 문서를 태우겠다. 이거 내가 약속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백성들을 이렇게 딱 일깨울 줄 알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이 뭘 원하는 줄 알아야 내가 이걸 제안했을 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는 이 설리탑이 하루 저녁을 여기서 자죠. 자다가 이런 건 좀 역사가 다른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새겨서 들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천인석 동토 정도의 전투를 한다면요, 몽고군이 이거는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깨져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저런 토성인데 거기다 먼저 석포 딱 한 10분만 때려버리면요 성이 뭐 주변 다 죽어버려요. 저거. 그리고 그 언덕 뒤에 숨어서 아까 그 쇠뇌 있잖아요. 쇠뇌가 석궁으로 쏴버리면요 어디 그것도 굉장히 막힌 그 골짜기처럼 돼 있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거기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6번 전쟁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살리탑이 맨 앞에 와서 화살을 맞아 죽어버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의 역사는 상식선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드디어는 이 살리탑이 잠을 자다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오다가 지평 전투에서도 무지하게 깨져버렸지. 광주 전투에서도 성공을 빼지도 못했지. 충주성까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달밤에 길을 가세요. 자기 측근들만 믿는 거예요. 이 설리탑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요. 원래 이 뜻이 설리탑이라는 뜻이 화를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이게. 산봉우리에 덮인 눈이라는 뜻이고요. 이 사람이 뭘로 출 수 있느냐? 화를 잘 쏘서 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승장 김연아도 활 맞아 죽어봤어요. 이 설리탑이 야밤에 아주 참 달빛이 좋아서 나왔는데 그걸 틈을 보고 그 부국민들, 그 상접들 화를 얼마나 잘 쏘겠어요. 정규군하고 붙어도 안 지는 사람들인데 집중 사격을 당해버려요. 집중 사격. 그것도 설리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설리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게 좀 높은 놈이 나왔다 싶으니까는 숨어있다가 매복을 들어 숨어있다가 그냥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승장 김윤우가 탁 뛰어내려가서 장수 목을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들고 오서 보니까 이게 산뜻하다. 드디어 살리탑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저기는 승장 김윤우는 자기 도반, 자기 동료 스님들과 함께 강화도를 찾아가요. 그 목을 가지고. 뭐 고려가 난리가 나버렸죠. 여태까지 고려 전쟁, 그 많은 별초들, 그 많은 군사들이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전쟁, 단 한 방에 적장에 목을 내버린 거예요. 김현우가 원종임 앞에서 최후랑 모든 이 대신들 인사해서 영공에서 보내준 거예요. 네가 살리탑 죽였으니까 상장군이었으면 죽겠다. 상장군이라면 조금 말하는 정승반열이에요. 정승반열. 근데 준다고 해서 아예 고맙습니다 받으면은 미움을 무지하게 받아요. 막 시기도 받고 집도 받고 그래갖고 그 사람 아마 며칠 안에서 죽었을 거예요. 저 새끼 건방진 새끼 죽는 새끼가 무슨 네가 정승이야. 그래서 이제 김영우가 사양을 하죠. 저는 지금은 6급, 7급 정도 되는 정육급에는 좀 7급 정도 되는 성남장 벼슬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원정도 좀 채우도 째째했죠. 한 2번, 3번 정도 좀 받아 그러면 받았을 텐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알았어 그러면 너 이거 받아 이거 주십시오. 알았어 줘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고려 이 기득권을 가진 고려의 정치인들이 째째하고 아주 유치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공을 세웠으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저기 쌀 같은 걸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달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쌀이고 그 당시에는 뭐 화폐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승장 김윤우가 몇 가지 제안을 해요. 도방에 최후의 도방에. 자, 그 당시에 이 혼자 강화도 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같이 저기도 상적 두목, 초적 두목도 같이 갔어요. 같이 활동했던 이분들에게도 전공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목숨 걸고 고려를 지키는데 일조를 다 하겠습니다. 공을 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방에서 좋다. 결코 공이 잡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면천이 시켜줘버려요. 같이 또 지은 죄를 다 없애줘버려요. 새로운 양민이 딱 만들어주고 새로운 군대가 딱 만들어줘요. 새로운 군대가. 승장 김윤우가 그 이후에는 벼슬을 가도 이 사람은 크게 받은 이 벼슬의 가치가 없어요. 뭐 어디 대리장으로 가거라, 어디 뭐 연대장으로 가라 그래야 되는데 벼슬만 주고 직책은 안 줘버려요. 그래서 이 승장 김윤우가 얼마나 이 위대한 전쟁을 했냐면요. 활 한 방에 역대 한 번도 어느 나라에서도 유럽이고 동양에서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빛나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 화살 한 방에 어떻게 됐어요? 몽고군이 이제는 사정을 해요. 왜? 자기 총사 목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 고려보다 총사에 어디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귀하다고. 이 고려라는 나라보다도. 그래서 이놈들이 사신을 보내요. 홍보군이하고 탐구라는 걸 보내요. 가서 그 전에는 와서 그 궁궐에서 이제 임금 앞에서 활도 메고 칼도 차고 그리고 이 칼도 차고 딱 돌아가지고 임금 앞에서 우붓도 안 하고 이렇게 공손하고 딱 칼차고 서서 왜 항복 안 하는데 이 새끼야 말은 막 함부로 막 하고 싸가지 없게 했던 놈들이 그러면서 대신들한테 그러면서 그 임금 앞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그런 막 협박이나 하고 그랬던 놈들이 살리탑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냐.
칼을 강화도 선착장에다 모든 병장기를 딱 놔둬요. 맡겨. 그리고 거기서 몽고식 예국을 가라야 돼요. 그만 고등님한테 얘는 청해요. 그리고 아주 공손한 자세, 초등학생 자세, 공수 자세로 다 있는 옆에 나가. 그러면서 사장님, 황제폐하, 저희 촌수에 놓고 돌려주십시오. 사장님. 당시 고려 황제도 완전히 보기 힘들었죠. 내가 만약 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총 공세를 하겠습니다. 그건 너네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자, 그러면 너네들은 목을 돌려주는데 너네는 뭘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몽고 홍보원이가 통역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저희는 이미 고려에서 잡은 수만 명의 포로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고려에서 잡았던 모든 마소를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오는 길을 복원하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전쟁이 몽고가 이런 쪽팔린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최강의 군대가 총수가 와가고 총사가 더군다나 건황제라는 황제의 명을 받은 황제가 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고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이것 한 방으로 고려는 완전히 위신이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 살리탑에 머리를 든 몽고를 탕구를 주기 위해서 그대로 압록강 넘어가요. 이 아름다운 전쟁은요, 고려 조선 양전쟁을 통해서 이런 전과가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 번의 전쟁에서 한산도 대첩, 명령 대첩 다 했지만 일본이 물러가지 않았어요. 일본이 한국에서가 패전했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았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쏘아 죽였지만 일본군이 조선에서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장수들도 한 방에, 화살 한 방에 3만 명의 군사가 그 기갑병이 전부 다 물러가는 이런 빛나는 전사는 조선, 대한민국 고려 조선을 합쳐도 이런 전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투를 2번을 해요. 승장 김윤호가. 드디어 이 승장 김윤호가 또 벼슬이 승찰해서 방어별감으로 충주성을 가요. 충주성 방어별감. 다시 4차 침공 때 충주성 왜 자꾸 충주로 가느냐? 매번 충주가 목적이거든. 그냥 쭉 타고 내려가서 충주성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용인, 평택, 수원 이런 가지도 않아요. 큰 도로만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가면서 노략질하고 불 태우고 보이는 거 다 부질러버리고 보이는 거 다 죽여버리고 죽여버리는 거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충주성에서 딱 맞닥뜨렸어요. 그때 살리탑의 목을 베어버린 승정 김윤호가 거기 방어별관과 다 붙이거든요. 먼저 딱 공격을 시작하고 딱 걔들은 석포를 먼저 앞에다 팍 대기시켜요. 앞에다 쫙 놓으니까 안에서 석포를 그냥 역으로 쏘아버린 거예요. 석포를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약 14일 동안 전쟁을 해요. 한 번도 물러나지 않고 전쟁을 해요. 다 해봤자 국민들 다 해봐야 1,500명밖에 안 돼요. 그 1,500명밖에 안 되는 군대가 이 농민군들하고 이 당시 삼적들, 초적들, 야별초, 삼적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하고 나중에는 드디어 이 물도 샘도 말라버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여기서 죽음으로서 마무리를 하자. 그런데
몽골은 총사가 석포를 맞아버려요. 몸이 그냥 부러져. 그 몽골은 희한한 게 총사가 무너지면 전부 다 철수예요. 몽골 철수예요. 총사가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근데 이놈이 또 미신을 또 무지하게 믿었답니다. 몽골에서 무당을 데려오는데 무당이 구슬해봐. 무당이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돌아가자. 그리고는 전군이 다시 빠져나가요. 하루만 버티면 김윤으로 항복할 딱 상황이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화도 다 떨어지고 이미 군사들도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있고. 근데 적장이 또 물러나요. 두 번의 격퇴를 시킨 사람이 신장 김윤. 한국 전사에 이런 장수는 없었어요. 단 한 번. 우리는 굉장히 아주 이런 분을 우리가 이 천성의 승장 김윤을 이렇게 모시는 굉장히 여러분은 이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그냥 천성은 적장을 치면 죽인 그런 전장에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세계의 역사를 만약에요 이분의 역사를 조금만 더 캐내고 이분에 대한 천성의 전투에 대한 조금만 더 자료만 더 본다면요 이 역사는 새롭게 쓰여져야 되는 역사예요. 어디서 몇 명 되지도 않은 군사를 가지고 3만 대군과 접전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천성에서 나온 유물들을 되게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유물, 뭐 토기 또는 뭐 칼, 원형이 보존된 칼, 뭐 몇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뭐 향로도 나오고, 깨진 향로도. 근데 이 천인성은 성 자체로 보면 안 돼요. 거기다 누가 부합돼야 되냐? 이분이 부합돼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누가 갖다 써야 돼? 이분이 출생지가 어딘지,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우겨야 돼. 뭐라고? 승장 김윤은 용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겨야 돼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분에 대한 재산권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역사가들이 하고 이분이 왜 천인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골적인 천인성에 왜 들어와 이 사람 전적이구나. 지금 고향이니까 그렇지. 아궁이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뭘 해야 돼? 거기다 박물관집 아니 그 동네에 뭐가 있어서 박물관이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유물이 이분과 관련된 유물이 뭐가 있어요? 뭘 했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이분의 사당을 지었어야 돼요. 승장 김윤후에 사당을 지어서 거기다가 사당에다 이분의 초상을 모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똥을 쳐야 돼요? 이분이 용인 사람이다. 용인의 사람이다 이분. 아니 그냥 모시잖아요. 이분 고향이 어딘지. 그 동국대학교 그 학자분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뚜렷하게 어디 분이라는 걸 다 이쪽 분은 이쪽으로 얘기를 해요. 뭐 충청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용인에 머물다가 그런 일이 있던 게 아니냐. 또 이쪽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태어난 고장이 어딘지 역사에 남아있질 않다. 어디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분이 용인에서 그런 업적을 세우니까 용인 분으로 인정을 한다. 또 어떤 그 교수님은 요 구성서부터 그 사리스탄이 그 들어올 적에 이 양반이 거기에 머물렀다가 요 화성 근처에 머물렀다가 그 사람을 활로 뭐 정도를 사살해가지고 관통해서 3만 군대가 물러갔다. 그 역사에 보면 또 70일을 전투를 했더라고요. 예. 청성 그 업적을 남기고 해서. 그래서 저도 차에 이제 자료를 저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정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깊이 이 김윤호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그 업적을 오늘 참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세한 걸 더 알게 됐지. 그냥
그게 아주 정확한 증거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거 보존에 뭐 어떤 사람이 처인성 그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한 분 연락이 와가지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여기에 그 처인성 그 추진위원회에 회원이 가입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가입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인영 선생님하고 저는 전통문화 그 전승문화 그거 총연합회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처인성 보존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용인 시민하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가지고 내가 이거 보존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방 한 700명을 제가 이거 저기를 막 이제 그 사인을 맡아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1000명을 목표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예, 예. 자, 일단은 이걸 아셔야 돼요. 처인성은요, 여기서 설탑을 모르는 사람들 활로 문화를 쏴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요, 이 당시에 이게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답이 나와요. 살리탑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3만 군대가 감히 자기 총사에 목을 따게 가만 놔뒀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그 살리탑의 목을 가지고 강화도를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 몽고 사신들이 와서 의부라고 대왕 황제폐하 우리 총사의 목을 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을 찾아가지고 철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그 얘기했다고 70일간 전투했다. 70일간 600명이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식량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려에 없었어요. 그래서 식량 찾고 가진 사람도 없었고 또 뭐가 없었냐? 전 화살을 그 당시에 몽고 기병은 어떻게 했느냐? 활 두 자루에 세뇌하고 이 각궁하고 화살을 몇 개를 가지고 다녔냐? 40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40개를. 근데 고려활은 그런 화살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몽골의 군대는 어떻게 했느냐? 활도 갑옷을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활도 있었고 또 사람의 이 저기를 그 갑옷을 만든다 평복을 입을 때 쏠 수 있는 활도 다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몽골 군대가 이런 전쟁 안 해요. 걔들은 이게 기록한데요. 이런 전쟁을 안 해요. 몽골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 석포부터 때려버린다니까 그냥. 뭐라 저들이 그리고요. 몽골 군대는 당시 고려 군대를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군대라고 해봤자 5,000명의 정예 군대가 있었는데 전부 다 뭐냐? 최후의 집을 지키는 그냥 최후의 친위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별초를 갖다가 별초 부대를 전부 다 방어별감으로 다 지역 성마다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은 몽골군 자체가 수준 낮아서 안 하는 전쟁이에요. 좀 기록하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얘들은요, 얼마나 전쟁이 체계화됐냐면요. 러시아 있잖아요. 모스크바. 러시아를 얘들이 3일 만에 그냥 공작 끝내버려요. 그 높은 성을 3일 만에 끝내버려요. 70일간을 이 사람들이 처인성에서 몸소 전쟁을 했다. 600명하고 3만 명이? 이거 어디 상식이 없는 소리예요. 학자들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얘들은요, 조선 고려 군대가 전쟁할 때요, 전쟁이라 생각이 없어요. 그냥 놀이예요, 놀이. 자기들 사냥이에요, 사냥. 얘들. 그런데 자기들 사냥하듯이 조선 그 고려 군사들을 갖다가 작업을 했던 거예요, 장난을. 그런데 이걸 전쟁이라고 하진 않아요. 얘들 막 김하병 당시에 그 기록하라고 해요. 어떻게 돼요? 이런 군대가 그런 무명 옷을 입은 초록초록 전쟁을 하는데 성 밑에서 올라가고, 근데 상식적으로 그 성이 그 당시도 평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언덕 같은 거예요. 구름 같은 거. 말 착직 한 번만 때리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 전쟁의 방식을, 몽골의 전투 방식을 몰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70일 동안 전투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탑에 문을 쏴서 살리탑이 부상을 당했는데 살리탑을 거기서 죽어서 본국으로 갔다. 이것은 고려사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김윤우가 그 언덕을 뛰어내려가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칼은요. 이런 저기처럼 생겼어요. 어널도처럼 생겼어요. 칼이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목을 따버려요. 금방 몽고군들 몰려올 텐데 어디서 가서 쏠고 있어요. 그 대가리를. 그냥 도끼로 하듯이 그냥 또 이놈들이 또 얘들 편제가 무기 편제가 뭐냐면요. 몽고군들은 외날도끼를 기가 막히게 써요. 외날도끼. 인디아들 도끼 던지듯이요. 사람을 던져서 이렇게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연습을 하는 놈들이 몽고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몽고들이 그쪽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런 사람들이 얘들을 가르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갖다가 재조명해 상식에서 놓고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처인성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처인성은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처인성을 만약에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요 이미 처인성을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남지 않아요. 왜 그걸 제가 안 하면요 마지막에 고려가 항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내려간 곳이 삼별초의 난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도로 이제 몽진을 해요. 진도 남도석 진도에 있던 그 성을 갖다 공격을 하는데요. 걔들은 뭐냐면 이런 새우치장에 도끼방망이같이 생긴 이런 것도 쏘았어요. 걔들은요. 얼마나 무식한 놈들이냐면 배를 타고 건너오니까 감히 막을 그 삼별초도 못 막았어요. 얘들에 대한 전쟁을. 그런데 이런 600명이 이 김경선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박서가 누가 더 위대했냐? 저는 박서라는 장수가 더 유명했다. 그분이 고향이 어디냐? 바로 일죽이에요. 일죽. 이 전쟁을 이렇게 보면요. 몽고군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로 여기서 제대로 된 역사를 저한테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 나온 얘기,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얘기, 교수들이 하는 얘기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아니 몽고군들 오늘 어디서 대가리 쓰고 있어요. 한 방에 툭 쳐서 그냥 따가지고 그냥 튀는다고 정신없었지. 그렇게 해서 눈 맞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한 방에 심장이 꽂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그렇습니다. 이 김승장의 의거를 결코 그냥 몽고군이 몽고군 장수가 죽은 장수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하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화살 한 방으로 인해서 모든 몽고군이 퇴각했다. 가장 장한 전투였고 가장 위대한 전투고 빛나는 전투였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전투로 인해서 고려군의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이 전투 한 방으로 인해서 고려는 몽고와 새로운 외교 관계가 생깁니다. 그런 빛나는 역사를 가진 용인 처인성 전투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 내용과는 다른 별개의 얘기인데요. 살다 보면 나는 왜 좋은 사람이 없을까 내 옆에는? 왜 내 옆에는 매일 그냥 이상한 놈만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많이 생기죠 살다 보면. 근데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사람이 나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절대 손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갈 수 있어요. 여태까지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새로운 것이 발명된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인류의 의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던 시기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인류의 의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던 시기가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그것이 뭐냐면 구유명한 ICBQ, 그 다음에 7.3.1 때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인류의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전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고려는 그렇게 해서 민초들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민초들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강화정부에 들어가 있었어요. 누가 전쟁을 했어요? 다 노예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청주산성에서 양반들은 그냥 그 당시 귀족들, 별초들, 장수들 다 도망가고 있는데 노예들이 그 습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지키고 났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당시 그 기득권 가진 사람도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아, 이거 큰일 날 생각이 있었잖아요. 정복은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도망가는 사람은 강화정에서 가문 놔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죽일까? 트집을 잡은 게 뭐예요? 우리 집에 놔둔 김이 없어졌다. 그리가 그 노예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전쟁 잘하는 노예들을 다 죽여버려요. 고려가 그랬어요. 삶의 희망을 주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조선이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는커녕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여자들은 삼종지도라는 말로 여자들 갖다 거의 노예로 만들다시피 했어요. 삼종지도가 뭐예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고 여자들은 권리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대한민국 백성들이 누가 노예 해방을 시켜줬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일제. 저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도 친일파니 우리 할아버지도 친일파니에요. 저는 역사를 바로 보자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건 임진왜란을 보면요. 일본놈들이 부산포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살육? 막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전혀 아니에요. 일본놈들이 제일 먼저 부산포로 들어올 때 한 것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소와 말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은화를 주고 돈을 샀어요. 그 소를 샀어요. 말을 사고. 그 사람들은 일본놈들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신사였어요. 근데요. 농민심서 한번 봐보세요. 다산 정장훈 선생님이 이 농민관들이 백성들에게 했던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장리사를 주고 그 빈목 갚으면 다 잡아다 그냥 노예 만들고 그냥 우리 종 만들고 무슨 만들고 안 됐어요. 그 소와 말을 사가지고 왜 그 당시에 일본 놈들이 그 길로만 쭉 타고 올라갔느냐. 우주까지. 걔들은 이미 일본에서 올 때 조선을 침략하면 조선을 뺏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 있었어요. 근데 왜? 자기들은 조선의 실정을 다 알았거든요. 현소라는 중놈이 이미 조선의 실성을 다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양반들도 다 도망가버려요. 전쟁만. 누가 전쟁을 다 열심히 전쟁을 막고 우병도 만들고 했어요? 무슨 갔다 오면 정복은 누가 차지해요? 양반들이. 1%도 안 되는 양반들이. 갈 때 일본이 정유재한테 치고 마지막으로 갈 때 무엇을 했어요? 일반 백성들한테 서로 아주 헐값에 팔아요. 말도 팔고.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선조실록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 역사. 백정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돈은 많아요. 근데 부를 쌓는 거예요. 자식을 공부도 시키지 못하고. 일제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민심을 파고든 거예요. 제일 먼저 공노비 3호비가 제일 철부시키는 거예요.
창, 욕절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폐지시켜 평등하게 되라. 그리고 당시 과거 시험을 누구만 봤어요? 양반들.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균등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냥 저기가 딱 폐지돼 버린 거예요. 반상의 이 제도적인 저기를 갖다 없애라. 그리고 대원군한테 일본 놈 그 공사가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없어져요. 나라가 식민지가 돼도요. 백성들은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누가 힘들어요? 기득권 가진 놈들이 힘들어요. 이 당시에도 몽골군들이 쳐들어오니까요. 박수치고 환영하는 사람들 백성들도 많았어요. 고을마다. 왜? 적어도 관리들이 뺏어가진 않으니까 그놈들이. 걔들이 지금 다 한국 가면요. 저들이 가지고 있던 주머니에 있던 가축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꺼내서 주고 왔어요. 걔들은. 노예들이 나라를 지켰다고 그 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지그집에 있던 김이 없어졌다고 도둑놈들이 싹 몰아서 그 노예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바로 고려 그 당시 고려를 지키고 있던 기득권들을 가진 사람들이 했던 행포예요. 이런 행포 속에서 약 1000년을 버텨온 우리 민초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 자, 여기서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강의가 좀 내용이 조금 좀 나름대로 좀 알차게 한다고 했는데 좀 마음에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좀 저도 이것도 뭐 숙제라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뭐 기록도 찾고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좀 유익했었으면 제가 굉장히 좀 마음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강의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서로 모든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 알아라. 그리고 서로가 좋은 인연을 맺어라.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강의가 좀 시원찮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었으니까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제 며칠 전자 이게 모습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최인성입니다. 이게 최인성이고요.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위에 이게 발굴 작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게 산책로입니다. 이게 산책로인데 어제 사실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건물 짓는 거 많이 써있죠. 네, 건물 짓는 거는 옆이고요. 자, 잠깐만요. 자, IS 타일로 저희가 작은 마음을 전해서 훌륭하다 하실 수 있게 이거 컬렉션을 좀 유치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닥에 아까 그 산책로 바닥에 이렇게 그다음에 방범대는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다 토요일에 정해져 방문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아이들 데리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바닥이 깔려있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김유로 장군을 받고 다니냐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네, 벨바닥이었었는데 저희 이제 성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옛날에 그 무기나 식량을 쌓아놔 그런 생성이 되는 거죠. 아이고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사람 살거나 그런 성은 아니고